YTN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파괴,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이 8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겁니다.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정된 특검법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초선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야권 공조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최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협치의 희망을 깨고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남은 21대 국회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까지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냉각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며 이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의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야 하는 공수처는 두 번째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특검이 추진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최상병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수사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특검 통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공수처는 일단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를 축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혐의자 수 왜 줄였을까요? 재검토 과정에서 장관이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을까요?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법적 책임을 적시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다시 넘기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사건 재검토 경위를 캐물으면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 주말쯤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특검으로 모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는 특검법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예정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 특별조사위원회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오늘의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북대와 부산대 등 의대생들도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학대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대생들과 학교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앞서 충북대 의대생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오후 4시 반엔 박명하 전 의협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열립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석 달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앞서 1심은 국민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이 재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엔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첫 재판인 만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빅5 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오늘 휴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는 오늘 하루 동안 교수들이 휴진하고 비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서울 아산병원 정문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오늘 휴진을 시작으로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진 탈진과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 1회 휴진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휴진 결정은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졌고 응급 환자와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단체의 한 소식통은 텔아비브의 목표물을 겨냥해 이라크에서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들이 실제로 어디를 타격했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의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에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해서 양측의 협상을 둘러싼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협상 타결을 끌어내려는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하마스 쪽에선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스라엘 측의 휴전 제안을 검토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협상 대표단을 최대한 빨리 이집트에 보낼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세력을 소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한 재보복을 결정할 때 강요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걸 의식한 듯 군사작전을 놓고 지금도 이견이 있지만 논쟁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강행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נעשה מה שצריך, כן? כדי לנצח ולגבור על אויבינו, לרבות ברפיח, כדי להבטיח את עתידנו. 물밑 협상과 기싸움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가자 지구를 재건하려면 많게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UN 개발계획 UNDP는 가자 지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겪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초토화됐다며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عندما نتحدث عن اقتصاد غزة يعني يكاد يفقد تقريبا 30% من ناتجه المحلي وهذا رقم أيضا كبير للغاية. إجمالي الدمار 72% من كل الأبنية السكنية دمرت. UNDP는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파괴된 주택을 모두 복구하려면 80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건설 자재가 빠르게 공급된다면 작업이 2040년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대학가의 반전 시위가 길어지면서 경찰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질서가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전 시위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대학으로 확산해서 시위대와 당국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무장경찰 인력 수백 명이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며 UCLA 농성장으로 진입합니다. 경찰이 대학 내 시위대를 향해 현장을 떠나라고 명령한 지 몇 시간 뒤입니다. 시위 참가자 수백 명이 캠퍼스에 남아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 해산되고 2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앞서 맞불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대학 당국은 경찰 진입을 요청했습니다. Had people mazing us, beating us with bats and sticks, throwing whatever they could to us, and none of this law enforcement was here at all. 미 대학가의 반전 시위는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30여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체포되는 등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 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Destroying property is not a peaceful protest. 유럽에선 프랑스에 이어 영국 대학가에서도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글랜드 셰필드와 브리스톨, 리즈, 뉴캐슬의 대학 캠퍼스에서 천막 농성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기업과 협력을 끊고 이스라엘 대학과도 관계를 단절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 역시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허용되지만 반유대주의 행위는 단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위대와 공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와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 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신규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연간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관원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가 입수돼 정부가 주 베트남 대사관 등 5개 제외공간 대상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상 제외 공관은 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대사관, 주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으로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를 다수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0.05달러 하락한 배럴당 78.9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이후 7주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불거진 데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여파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23달러 오른 배럴당 83.6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경제 이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 연준 파월의 발언의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더 관심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일단 안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동결은 언제까지 되는지, 인하는 언제 이루어질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의 파월의 발언에서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는데 네. 다만 이제 과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인상 가능성도 파월은 열어두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 인상 가능성을 철회를 한 거죠. 인상을 안 한다는 거지 인하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동결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미국의 어떤 물가라든가 경제 지표를 보면 굳이 지금 빨리 인하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지금 6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요게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올해 12월에 이제 FOMC가 한번 마지막이 있는데 그때나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네. 네. 중요한 건 한미 금리 차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폭 2%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 ECB나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을 했지만 예. 그 나라 통화들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하드 커런시라고 하죠.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리고 권위가 있는 통화인데 원화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는 신흥국 통화로 돌아갑니다. 예. 그런 좀 선진국 통화들은 먼저 금리를 인하해도 네. 어떤 외환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먼저 이제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 지금 최근에처럼 막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든가 네.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금리 인하를 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어쩔 수 없죠. 네. 예,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한두 달 전에 뭐 파월이 다음번엔 꼭 금리 인하를 하겠다. 뭐 이런 신호가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 그 증시는 어떤 모양새를 보였나요?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시장에서는 파월의 발언을 뭐 비둘기적인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 기존의 스탠스와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아마 좀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파월이 뭐 대충이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이었었던 것 같고 예. 언론에서 해석하는 거와 그다음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좀 틀렸다. 증시를 볼 때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6%로 대폭 상향 조정한 건데 이게 그래프를 보니까 석 달 만에 0.4%를 상향 조정한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례적이고요. 한국 경제 성장을 저렇게 큰 폭으로 네. 조정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OECD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수출 경기가 좋고 하반기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면 내수도 예. 회복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오를 거다라고 하지만 일단 수출 경기만 놓고 보면 지금 4월 달에 어젠가 그제 나온 통계가 이제 우리 수출 4월이 1년 전 대비 13.8%가 늘었거든요. 예. 네. 숫자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작년 4월이 마이너스 14.5%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체감하기는 어려운데 예. 월급이 14.5% 1년 전에 줄었는데 지금 이제 13.58%가 늘었으면 100%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수출 경기가 이제 100% 회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 경기가 정말 좋은 거냐? 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가 큰 폭으로 나서 좋긴 한데 본격적인 회복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OECD가 내수 회복을 언급한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한다면. 근데 지금
분위기가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지도 지금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는 OECD의 저 그 워딩이 맞는 건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보통 1분기요, 네. 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한 0.56 정도 나오면은 네. 0.56% 정도 나오면 정상인데 1.3%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예. 좋은 거잖아요. 그 통계를 보고 이제 OECD가 급하게 좀 수정 전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OECD가 또 다른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도 내놨는데 2.6%대까지 이제 내다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온 지표 보면은 지난달에는 석 달 만에 2.9%대로 내려왔어요. 직전 달은 3.1%였는데 약간 줄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물가 상승폭, 상승세가 좀 멈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농축산물, 특히 과실 쪽은 여전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요게 봄, 여름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제철 과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정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주목할 부분은 외식 쪽, 우리가 외식할 때 외식 서비스 항목으로 잡히는데, 예. 그 물가가 여전히 좀 높긴 합니다. 3% 정도 나오긴 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석유류도 사실 우리 중동 지역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뭐 교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 유가는 오히려 안정되는 상황이고, 예. 그러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좀 낮아질 거고, 네. OECD의 전망이 전혀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OECD는 연간 기준이니까 예. 연간으로 2.6까지 나오려나?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예. 아무튼 향후 3% 이상으로 올라가는 달은 거의 보기 힘들 거고, 점차적으로 2%대 중후반에서 예. 연말에는 2%까지 내려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와 금리가 내려야 할 텐데,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물가 오를 일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하반기 물가 전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가가 오른다의 기준은 뭐냐면 이제 네. 지금 가격 대비 오른다. 요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면 항상 1년 전하고 비교를 네. 하는데 1년 전의 가격들이 이미 거의 꼭대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하느니라든가 정부가 보는 물가는 물가 수준 자체가 아니고 상승률을 보는 거죠. 네. 예. 그 상승률이 2%대, 2.0%까지 가면은 이제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정부하고 하느니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앞으로 2%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는 오르겠지만, 물가는 점점점 오르겠지만 상승률로 보면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점검해 봤는데 이제 뉴욕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예. 이제 시장 분석가들이 이제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예. 어제는 파월의 발언이 좀 실망했다라는 그래서 주가가 내렸는데, 예. 오늘 오른 거는 또 파월의 발언 때문에 올랐다. 그러니까 좀 상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변명인 것 같고, 예. 지금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예. 쪽도 인터넷 관련 기업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도 좀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그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오늘 경제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네. 함께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양복점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옷이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단을 바꿔친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양복점 측과 전 직원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환불 통보를 받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서울 한 양복점에서 예복을 맞춘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주문한 영국산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양복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 살 때는 100여만 원을 환불받았지만 찜찜함은 계속 남습니다. 결혼식 때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좀 좋은 원단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런 정장을 맞춘 건데, 전 이미 결혼식을 다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 박람회에서 같은 양복점을 알게 된 다른 소비자도 1년 반 만에야 원단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100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양복점에서 원단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은 소비자는 30여 명. 양복점이 밝힌 환불 규모만 3천여만 원입니다.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알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대놓고 속이면은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현재 양복점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은 양복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 했는데 이 직원은 업주가 원단을 바꿨고 피해 소비자도 더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복점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원단 바꿔치기는 해당 직원이 퇴직 전에 몰래 벌인 일인데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에 앙심을 품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불을 해줬더라도 사기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단 바꿔치기를 주도한 게 누구든 소비자들은 통보를 받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그냥 촉감만으로 원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옷의 원단 정보가 반드시 적히도록 요청하거나 주문할 때 원단 견본을 확보했다가 완성되면 비교해보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대신 옮기다가 10대 넘는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차주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벤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이때 경비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뒤쪽으로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뭔가에 부딪히고 갑자기 앞으로 내달립니다. 그러더니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에서 찍힌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이중 주차된 차가 빠르게 밀려날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12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붉은색 브레이크 등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 차를 운전했던 경비원과 차 주인도 이걸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벤츠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선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소송 대상인데 3억 원 정도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들은 차량 내부 장치들의 결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앞뒤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는 물론 피해 차량의 수리비까지 벤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의 증거 보전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가 12대나 박았으니 이 차를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주나 저나 너무 억울합니다. 진상을 꼭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참담합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니네처럼 기사를 두고 차를 끄냐 뿔풀을 치냐 이 업을 하잖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떨지 말고 계모와 언니들이 나를 너무 핍박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늘 콩지가 이겨. 그리고 이렇게 폭탄을 네,
네, 이번 주 연예계는 하이브와 미리진 어두어 대표의 분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YTN 스타 최보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방금도 영상으로 보고 왔지만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발언, 지금 방금 했던 발언을 하이브가 반박을 하고 또 민희진 대표가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핵심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수개월간 경영권 탈취를 모의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것이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에서 나온 상상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는 겁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르세라핌과 뉴진스 두 팀이 데뷔 시기에 대한 미묘한 갈등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고 뉴진스가 데뷔를 했는데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의 노골적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뉴진스가 성공하는 걸 하이브가 원치 않았다는 걸로 읽히는데요.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팔 수 있는 가치를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과도한 요구이자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요청이었고 또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서로 지금 입장이 다른 모양새인데 이 와중에 뉴진스가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뉴진스 그룹 활동에 지장이 없을까요? 네, 뉴진스가 24일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성공개곡 버블건 뮤직비디오가 2천만 뷰를 돌파하며 이번 사태 속에서도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또 6월에는 일본 정식 데뷔도 앞두고 있는데요. 네, 6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도쿄돔에서 일본 팬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보 발매와 2025년 월드 투어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또 민 대표는 SNS에 신곡 뮤직비디오 티저를 올리기도 하고 예. 또 뭐 일본의 유명 팝아트 작가와의 협업 장면을 공개하는 등 뉴진스 컴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팝 산업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범죄도시 4, 이제 마동석의 어떤 장르가 됐는데 천만 관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숫자로 보면은 여러 가지 주목할 점이 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83만 장이라는 사전 예매량으로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예매량을 기록했고요. 예. 또 개봉 첫날 82만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개봉작 중 1일 최다 관객 수, 개봉주 최다 관객 동원 등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또 개봉 첫 주에만 425만 관객을 기록했는데 1000만 관객을 동원한 2편과 3편이 각각 201만, 355만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도 압도적입니다. 영화는 개봉 7일 만에 500만을 넘어 6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올해 첫 천만 영화 파묘가 개봉 10일째 500만을 돌파했던 것보다 빠릅니다. 네, 이렇게 시리즈 제작물은 1보다는 2가 재밌어야 하고 2보다는 3가 재밌어야 하고 이렇게 점점 좀 재밌어야 하잖아요. 이 4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네, 범죄의 성격이 영화의 큰 틀을 결정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특수부대 용병 출신 빌런과 그 IT 천재의 만남으로 네. 그 불법 도박을 운영을 하는 동조자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석도가 사이버 수사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던 범죄에 지능 범죄까지 더해진 건데요. 이 빌런인 백장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악과 깡보다는 기술적으로 싸우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무술감독 출신 허명행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복싱과 단검을 활용해 훨씬 정교해진 액션을 보여주고요. 이번에 영화 음악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네. 작곡가 윤일상 씨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범죄도시가 8편까지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주제는 자, 무시로 잡초, 최근에는 테스 형까지 숱한 히트곡을 내놓으면서 가황 나훈아 씨가 85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나훈아 씨가 그 이번 콘서트 무대에서도 직접 은퇴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내가 그만두는 게 섭섭하냐라고 묻고는 그래서 그만두는 거다라고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네,
또 피아노 앞에 앉지 않겠다, 기타 만지지 않겠다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겠다. 힘들게 번 돈 다 쓰고 죽어야 된다라고 은퇴 후 그리는 삶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나훈아 씨는 사실 노래뿐만 아니라 입담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어떤 말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공연 중 돌발 발언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돼지에 비유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노래하는 동안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다. 이젠 뉴스도 안 본다 등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최보람 기자와 연예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본 후지산 근처의 한 사진 촬영 명소는 관람객들의 무질서가 도를 넘어가면서 급기야 가림막까지 설치됐습니다. 기록적 엔저와 황금 연휴 속에 다른 유명 관광지도 관공공해,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편의점 맞은편에 관광객들이 빼곡히 몰려 있습니다. 후지산 촬영의 명당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Because I saw it on Instagram, so yeah, we came in to see it. 사진을 찍으려고 사유지를 침범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등 무질서 행위가 끊이질 않습니다. 마을 측은 결국 가로 20m, 세로 2.5m의 가림막을 설치해 후지산 배경을 아예 가리기로 했습니다. 幕を張ってでなんか危険な行為がなくなるんだったらちょっと嬉しいなと思いますね。ちょっと結構な圧迫は感じるような気はするんですけど、マナーを守ってもらえないとそうなってしまうのかな。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배경으로 유명해진 또 다른 관광 명소 가마쿠라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위험한 철길에 불쑥 들어가는 아찔한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전통 가옥이 많아 호기심에 함부로 엿보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日本家屋みたいな一軒家、ああいうのを見るとこう覗き込んだりとかあるんで、もし入ってきたら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やっぱり。 엔화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지난 3월에만 외국인 308만 1,600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부작용도 커지는 상황. 관광공해, 오버투어리즘 최소화와 관광 수익 극대화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일본 관광 정책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삼성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두산에 2연승을 거두면서 KBO 10개 구단 중에 세 번째로 20승 고지를 밟았고 에이스 원태인은 다승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원태인은 3회까지 한 명의 타자도 1루에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4회 첫 타자를 우전 안타로 내보낸 뒤 본인이 송구 실책을 저질러 한 점 내준 게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5회에도 볼넷 2개로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지만 후속 타자를 땅볼로 유도하고 크게 포효했습니다. 6회까지 책임지면서 1실점. 시즌 5승을 거둔 원태인은 리그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 평균 자책점도 1.79로 낮아져 2위로 올라섰습니다. 타격에서는 김영웅이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더 잘하려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주어진 맡은 일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역전 석점포에 재역전 발판이 된 3루타까지 기록한 손호영의 활약에 힘입어 키움을 물리치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창원에서 NC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홍창기의 결승 적시타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8번째 선발로 나선 임창규는 탈삼진을 9개나 곁들이며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지만
이번에도 첫 승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SSG는 추신수의 밀어내기 결승 타점으로 한화의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선두 기아는 실책을 5개나 저지르는 최악의 수비 조직력을 드러내며 KT에 대패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풍선으로 날아오르는 집 기억하시죠? 실제로 이 집에 머물게 된다면 어떨까요?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올여름에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픽사의 명작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집입니다. 풍선 8천여 개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멕시코주 아비퀴우에 직접 지었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18톤에 이르는 집을 15m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 엑스맨 97 속 주요 무대인 엑스맨션도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에 만들어졌습니다. 엑스맨들의 훈련 공간 데인저 룸도 똑같이 꾸며졌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오르쉐 미술관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을 통째로 빌려 명물 시계탑을 객실로 꾸몄습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에 있는 페라리 박물관도 숙소로 꾸며졌습니다. 페라리 좌석에 사용되는 가죽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세계적인 카레이서와 함께 레이싱을 체험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1곳에 특별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기기를 통한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삶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독특하지만 현실인 숙소를 통한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쾌청한 하늘 아래 내일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인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연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여전히 서늘하다고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로 어제만큼이나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로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2.4도, 광주 1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과 대구 28도 등으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이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일단 주말인 내일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어린이날에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어린이날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까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